자, 성찰 글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ECD에서 디시저널 D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D는 D1과 D2가 있습니다. D1에서는 비전 그리기.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주세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내일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한 시간 뒤를. 자, 여러분이 원하는 비전 한번 그려보시고 그것을 말로 글로 써보는 것이 D1의 과정입니다. 다음은 D2인데요. D2는 그래서 나는 이런 결정을 했다. 나의 변화는 내가 원하는 변화는 바로 이것이다. 나의 지향점 이런 거를 쓰는 것이 D2 시간입니다. 자, 비전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음행의 풍간 장면을 떠올리며 말이 나오기 전에 점검한다. 점검을 이제 할 거니까 이렇게 점검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은 판단인가? 저의 마음속의 흐름을 쓴 거죠. 이것은 판단인가? 비유인가? 내가 먼저 올라오는 것은 판단이다. 그러면 판단을 비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본다. 그러다 보면 쉽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 고전들을 마음속으로 더듬어 보면 수많은 패턴들을 발견한다. 이게 이제 제가 비전을 이렇게 그려본 건데 이곳은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점검해요. 이건 판단인가? 결정인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답변을 딱 하려고 할 때, 아, 판단이 들어간 건가? 근데 저는 정말 판단을 많이 해요. 비유를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잘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더 비유를 많이 써야겠다. 그런 거를 저를 발견하고 또 저의 말의 패턴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D2는요,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 나를 이끄는 방향, 이런 것을 보고 성장하는 글쓰기가 바로 D2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거기서 딱 맞는 비유의 문장을 찾는다. 그리고 이야기로 들려준다. 나는 우맹의 언어를 익히게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아마도 저는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제 언어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변화하기 단계 D 단계는 D1, D2 비전 그리기 의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문장, 한 문장, 음행의 풍간, 나의 언어 점검, 고전 속의 패턴 찾기 이런 거를 쓰고요. 그 다음에 M2, C1, C2를 연결하는 의사 결정하는 문장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음행의 언어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써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글의 의미를 살펴보면 미러, 거울 보기, 거울 보기는 관찰을 해야 하죠. 우리가 책을 읽고 거기서 내가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딱 골라서 글감을 찾는 거죠. 이 단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 너무나 막연한 걸로 쓰면 좋은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글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관념으로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거, 가능하면 구상적인 거, 가능하면 작은 거, 그런 걸로 거울 보기 단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나 직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면 여러분들은 흔히 옳다, 그르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찾고 거기에 잠시 머무르는 시간, 비유의 문장을 통해서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감정보다는 직관이 먼저 떠오르면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면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대한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나의 경험과 연결하면 나는 이런 경험, 이런 직접 경험 또는 이런 간접 경험에 떠오른다 해서 이런 경험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떤 발견의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발견한 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 성장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찰형 글쓰기의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이 성찰형 글쓰기에서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바로 거울 보기에는 동그란 이슬, 구슬 같은 것이, 투명한 구슬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맑아야 볼 수 있고 고요해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화 꽃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당화 꽃이 피듯이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꽃피는 시간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불, 반짝반짝하는 불빛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디시저널은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결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 성장하는 방법으로 나를 이끄는 곳을 보아야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찰형 글쓰기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쓴 M, E, C, D 순서의 모든 글들을 한꺼번에 쫙 모으면 이렇게 한 편의 완성된 글이 됩니다.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맹은 초나라의 악인으로 풍간을 잘하였다. 초나라 왕이 아끼는 말이 죽어 대부의 예로 장례를 치르려 하자 대신들의 반대가 심했다. 왕은 쟁론을 막아 대신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우맹이 왕에게 말의 장례를 대부의 예로 하기에는 박하므로 임금의 예로 장례를 치르자고 말하자 왕은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우맹이 풍간을 하는 장면이다. 그는 대부의 예가 아닌 임금의 예로 장례를 치르자고 하여 왕이 스스로 알게 한다. 게다가 왕이 간복하여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을 묻게까지 하였다. 이 부분을 읽고 재미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심정이다. 나는 보통 판단을 말해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반찬 투정을 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면 바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냥 먹어. 엄마는 쌀이 없어서 삶이를 굶은 적이 많았어. 지금 얼마나 호강이냐.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겨울에는 남부시장에 가서 경매가 끝난 후 배추잎을 주워다가 그것을 삶아 먹으며 끼니를 때운 적도 있어. 이렇게 고기가 없다고 투정하면 정말 정말 나쁜 아이가 되는 거야. 내가 말한 것은 해결 방안이고 나쁘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다. 종아나, 아빠랑 기차놀이 할까? 자, 숟가락 기차예요. 여기에 배추김치 태울까요? 그러면 아이는 싫어, 싫어. 계란을 태워줘요. 좋아, 좋아. 그럼 계란 손님 태워요. 다음 손님 오이를 태울까요? 좋아, 오이도 태워줘요. 그러면 그렇게 기차놀이를 하면서 어느새 밥을 한 그릇 비우곤 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돌려 말하기의 힘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돌려 말하기는 재미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다. 우맹은 왕의 잘못을 전혀 말하지 않고 말의 장래를 접었다. 남편도 아이에게 반탄투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아이가 즐겁게 먹도록 했다. 돌려 말하기의 힘은 설득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한다. 우맹의 풍간 장면을 떠올리며 말이 나오기 전에 점검한다. 이것은 판단인가? 비유인가? 내가 먼저 올라오는 것은 판단이다. 그러면 판단을 비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본다. 그러다 보면 쉽게 생각나지 않는다. 고전들을 마음속으로 더듬어 보면 수많은 패턴들을 발견한다. 거기서 딱 맞는 비유의 문장을 찾는다. 그리고 이야기로 들려준다. 나는 우맹의 언어를 익히게 된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백락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락이 한 번 돌아보았다는 뜻인데요. 옛날에 백락은 천리마를 잘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락이 말을 보고 이것이 천리마야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말값이 몇백 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리마로 인정받은 그 말은 귀한 사람을 태우고 날듯이 달리는 행복을 누렸죠. 그런데 어느 날 백락이 길을 가는데 언덕을 아주 힘들게 소금과 말을 싣고 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천리마였어요. 백락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좀 진작에 만났더라면 이런 소금 가마를 끌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말 잔등에 덮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말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해요. 여기에서 백락이 한번 돌아보았다라는 고사인 백락일고가 생겨났습니다. 저에게 이 말을 해주신 분은
요산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30년 전에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처럼 대학생 시절이었죠. 저는 대학을 다니지 못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었죠. 그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른이 넘어서 대학을 다니면서 또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늘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또 마흔이 넘어서 석사와 박사를 하면서 훌쩍 50을 넘기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 51살이 됐을 때 어느 날 이 이야기를 저한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한 얘기를 왜 또 하시나 하고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맨 끝에 추가로 이 말을 더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그 콩 껍데기, 콩여물 이런 거를 돌아보면서 소금가마를 나르고 살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겨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것은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글을 쓰는 능력, 시를 쓰는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부터 시집을 한 권 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석 달 만에 한 권의 시집을 완성할 수 있는 글을 쓰게 됐고요. 이것을 1년 동안 퇴고를 했습니다. 정말 긴 퇴고의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밤 퇴고를 했습니다. 자다가 나무 이름 바꾸고 꽃 이름도 바꾸고 또 자다가 깨서 수많은 관념들을 지우고 육화하고 다시 수정했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했습니다. 겨우 시집이 한 권 묶어졌습니다. 비로소 최명희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 갔어요. 최명희 선생님께서 그 소설을 완료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이런 10권이나 되는 대하 소설을 완성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나타나서 자기를 밤새도록 끌고 다니다가 새벽녘이나 돼야 놓아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퇴고를 하면서 보니까 밤마다 수많은 꽃들이 나타나서 꽃 이름 바꿔줘. 또 수많은 나무들이 나타나서 나무 이름 바꿔. 또 수많은 동물들이 나타나서 고라니야 뭐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와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과 전쟁을 했고 저는 저의 글에서 그것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균형을 잡아가는 마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글쓰기는 여러분 삶의 균형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더욱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천리말을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시간인데 창의적 사고 중에서 STH, 그러니까 여섯 색깔 모자로 생각하기, 그리고 또 PMI, 그러니까 장단점으로 생각하기, 그리고 또 여러분과 트리즈로 생각하기, 이런 것들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성찰로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쓰기 과정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식 속에 있는 천리말을 발견하고 삶의 균형을 잡아서 더욱 고요해지고 평안해져서 행복한 시간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